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로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략적 효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역 주민 반발,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보입니다. 네, 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반도가 그야말로 이 사드 배치로 뜨겁게 아주 네.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3시에 정부가 네. 이제 사드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한다고 하는데 경북 성주 주민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군수가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군수님이 이제 보니까 인터뷰하는 것 같더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반발이 큰 상황인데 네. 일단 어쨌든 국방부가 정부가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한 네. 이유 좀 들어볼까요? 일단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는 고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 경북 성주에는요, 우리 이 공군의 방공포대 기지, 즉 호크 미사일 기지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그대로 활용을 할 경우에 새로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그리고 큰 비용을 들지 않고 설치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위치가 조금 절묘한 게 이게 이 한반도를 동서로 분단을 해보면 딱 거의 중간 지역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평택이나 이런 이 서쪽 지역, 군산이나 이런 서쪽 지역에 있게 될 경우에 또 중국이 자기를 겨냥했다고 반발할 수가 있고요. 아예 동해안 지역에 배치를 할 경우에 또 러시아가 또 상당히 기분 나빠할 수가 있거든요. 중간 지역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군산 그리고 평택 그리고 외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미군 기지들의 안전성을 대부분 커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해발 한 400m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전자파 유해 논란 자체도 이거 아예 불식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수도권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물론 이런저런 또 다른 미사일도 있겠지만 팩3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탄도 미사일 탐지는 가능하지만 방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 봐야 개념을 될까요? 제가 한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사드 같은 경우에요. 이 탐지 체계하고 요격 체계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탐지 체계 다시 말해서 레이더 시설은 고정돼서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요격 체계는 차량에 실려 가지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대 사거리가 200km라고는 하지만 네. 이미 북한의 발사 징후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 요격 이동이 체계는 조금 가능하다는 더 거죠? 위쪽으로 이동해 있을 수 있어요. 수도권 일부가 커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수도권 방어의 개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지금 이 사드가 제일 걱정을 하는 거는 가령 이제 노동과 같은 단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거나 해가지고 후방 쪽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때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만약에 수도권을 어떤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게 되면요. 네. 평양까지 방사능 피해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 과거에 도호쿠 지진 때 네. 오염 생각해 보면 알 텐데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예. 스커드 같은 단거리 미사일들이고요. 이 미사일에 대한 요격 체계는 이미 개발이 돼 있거든요. 가령 페이트리엇 팩3라든가. 근데 이 요격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레이더를 통해서 정확한 궤적 탐지가 돼야 그만큼 요격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이 사드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된 북한의 미사일 관련 궤적들은 그대로 이 팩3와 같은 나머지 미사일들하고도 연동돼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군 당국이 이 패트리엇 미사일로 증강 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후방 쪽에 있는 전반적인 이 부담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동시킬 수도 있고 증강시킬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위협의 범위라는 거하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핵 위협의 범위라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 정도는 팩3를 앞에 전진 배치하고 증강 배치하고 또 그 대신 궤적 탐지에는 기존의 탐지 시설뿐만 아니라 보다 정밀 탐지가 가능한 지금 사드 관련 레이더의 정보까지를 연동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방위 체계도 오히려 증강된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자, 아까도 제가
그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반발도 좀 해결해야 될 텐데요. 네네. 뭐 그 아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군수는 지금 그 지역 그 성주 군수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와의 협의가 좀 없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불만이고, 네네. 어쨌든 지금 뭐 그 사드에 대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정부도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설득 과정이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좀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기지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요. 일단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 설명이나 이게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네. 네. 이게 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어디가 선정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각 지자체별로 접촉이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성주의 경우에 그래도 안도를 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주로 되는 게 안전 문제라든가 그 이 국민 안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작물에 미치는 영향들 이거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님비는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한 의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안전 문제는 이제 그 안전 문제도 그렇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로 이 시점을 못 박아서 이때까지는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좀 네. 이게 약간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네. 그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군 당국이요. 네.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유해성 여부가 제대로 검증이 된 건가요? 이론적으로요. 이런 고성능 레이더들이 상당히 강력한 전자파를 발산하는 건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위험성만 놓고 보면은요. 네. 가령 우리가 공항 같은 경우도요. 이게 아파트 단지에 공항이 들어선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위치 선정하고를 다 고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드갈 같은 경우에 이미 뭐 그동안 많이 알려졌지만 5도 이상으로 고각 설치를 5도 이상의 각도를 두고 이 레이저 센서를 위한 전자파가 발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평면에 설치를 해도요. 한 2, 3km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기지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또 개발이 좀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기지 앞에 전방에 한 2km 정도는 보통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닌다라고 볼 때는 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지상 2km에 지상 한 200m에 300m예요. 이거는 공중을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자파 자체가 뭐 무슨 이 가루처럼 폭포수처럼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게 아니에요. 더더구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설치된다는 지역이 400m 위에 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처음에 일단은 이론상으로도 위험성이 적고요. 미국 측에서 지금 실제로 괌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괌 처음으로 공개를 한다고 모습을 하더라고요. 공개를 그러니까요.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그리고 사드 한 설명단도 가지만 더 파견을 말씀드리면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군에서도 쓰는 레이더가 사드만큼 고성능인 것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기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이지스함도 그렇고요. 여기에서도 아직 인체에 무슨 유해성이 발견된 게 없거든요. 예. 일단 그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설득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주 그 외교 관계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게 네네. 사드가 이제 사드의 레이더가 네. 중국과 러시아 지역을 탐지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봤더니만 이제 탐지 범위가 중국 산둥반도 일부하고 북중 접경 일부 지역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연해주 지역도 사실상 뭐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측은 예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예. 저희가 어떻게 그 두 나라가 또 생각할지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드에 들여오는 레이더 단계가 종말 단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예, 예. 800km 정도 탐지 거리가 되니까 사실상 중국하고 러시아를 들여다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근본적인 이게 불신의 문제거든요. 혹시라도 지금은 안 그렇다 그래도 미래에서라도 이 레이더 체계를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영향이 미칠 것이 아니냐 이런 불신의 문제인데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우리가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건 중요한 건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고 지금 당장 당면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떤 쪽으로든 비핵화를 전제로 하더라도 그 중간에 과정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걸 차분히 설득해 나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사드는 좀 여기까지 좀 짚어보고요. 네. 이게 어제도 큰 일이 있었죠. 그 네덜란드 헤이그 중재재판소에서 네네.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사실상 필리핀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3년 네. 이제 제소했던 건데 네. 한 3년여 만에 중국
측은 손을 내렸고 필리핀 손을 들어준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중국이 내부가 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판결 그러니까 보니까 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이제 그 9개의 남해 구단선하고 구단선이죠. 또 인공섬까지 건설해서 네네. 영유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중재재판소에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헤이그 트리뷰널이 판결을 보면은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명분이라고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양측 다 주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국 측 것이 근거가 더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 헤이그 중재재판소에서의 그 이 판결 자체도 보면은요, 이게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교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지.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이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에 어떤 그 기준점을 제시를 하는 것이지 몇 월 며칠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국내법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신 깎인 거죠. 네.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걸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중국이 국제적으로 얘기해온 그 이 영해선이라든가 영해선에 준하는 이런 구단선들 그리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해온 각종 시설물 건조 자체가 국제 규범에 맞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국제적으로 공감을 받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일단 정의를 내린 거고요. 그런 면에서 명분은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번 판결이 강제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건가요? 네, 국제법적으로는 이거 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이걸 어기면 어떤 징벌을 가겠다는 게 이건 없는데 네.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중국의 영해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다른 함정들이 자유통항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안에는 군함들도 때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들어오면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근데 거죠.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나라들이 왔다 갈 수 있는 그 루트라고 하던데 예, 예. 여기를 지나갈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어떤 제재를 가한다. 네네. 이렇게 된다면 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도 구단선을 주장하면서 우리도 자유항행을 막을 이 의도는 없다라고 항상 강조를 네. 해왔고요. 단지 우리가 여기에 시설물 설치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였거든요. 반면에 반박하는 측에서는 거기 와 있는 시설물들이 대부분 군사적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네. 지금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당사자들인 아세안 국가들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출구 전략이 뭘까? 다시 말해서 위신을 상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명분을 얻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밖으로 보여주는 만큼 그렇게 살벌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 남중국해 판결 이후에 이제 어쨌든 뭐 사드 배치도 그렇고요. 항상 뭐 화약고 같았지만 동북아 지역이 좀 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신냉전 체제, 어떤 네네. 패권 형태로 가지 않겠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우리가 설정한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균형론 이런 얘기는 이런 기계적 뭐 미국 얘기 한번 들어주고 중국 편 한번 이런 기계적 균형론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사드와 관련해서 얘기한 건 이거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북한 핵에 대한 억제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반도 방어용으로 갖다 놓는 거지 이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중의 전략적인 경쟁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는 건 아니다. 이런 메시지는 던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드 배치하고 이 남중국해 문제는 결국 국제적인 판정 기구에서 얘기가 나온 건 일단은 이거는 받아들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도 이거 take notes 유의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원칙을 인용을 했거든요. 저는 이 정도 대응 자체면 충분한. 다만 이거를 뭐 선제적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요구를 하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는 한반도 방위를 중요시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잠시 사드 배치 같은 게 있지만 이것이 중국을 완전히 밖으로 도외시하고 어느 한쪽에 전략적인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니다. 이런 기존의 원칙 자체에는 충실할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지금 뭐 항행의 자유작전을 통해서 해군, 공군 전력을 분쟁 해역에 투입을 해온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좀 순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중국은 또 중국대로 물러설 기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전투태세 명령을 내렸죠. 네. 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과거에 지금 일부에서 신냉전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신냉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동서 진영이 경제적인 관계도 다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하고 있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에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하는. 근데 지금은 다 얽혀져 있거든요. 여기서 극단적으로 경쟁을 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구도가 아니라 모두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더구나 지금 세계 경제는 브렉시트 같은 상황으로 인해 굉장히 유동성이 높거든요. 예, 예. 이 상황 밑에서 미중의 극한적인 대립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양국 다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구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밖에 외교적인 수사, 레토릭상으로는 상당히 지금 뜨겁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서로 어느 정도 이제 넘지 말아야 돼서는 넘지 않아야 되겠다는 자제력은 발휘가 될 겁니다. 네. 자, 끝으로 저희가 그 중재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어떤 국제사법기관이 내놓은 첫 번째 판결이었기 때문에 네. 또 주목을 할 것이 이제 독도 문제, 네네. 그러니까 한일 양국과의 독도 문제에는 어떤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해 두 보시죠? 케이스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남중국해 문제가 불거진 건 90년대 이후예요. 네네. 그리고 헤이그 중재재판소가 이번에 이거 자체가 역사적으로 점유했다라는 근거가 희박하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것도 그 시기가 비교적 짧고요. 뭐 이 상주 시설물이 가설된 시기 자체가 낮아요. 그러나 독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 부분 우리가 실효적 점유를 계속해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 일본 식민 지배로 인해서 취득된 땅에 을 원주민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카이로나 포츠담 선언의 그 이 정신을 되돌아볼 때도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결들 자체가 한중 간의 이의지라든가 비행 정보구역 식별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